저는 경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경매장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이 이렇게 팔려나가니 인생이 더섭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앞쪽에 진열된 물건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누군가의 소중했던 추억들이 이제는 그저 돈으로 매겨지는 물건이 되어버린 거죠. 경매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경매에 나온 물품들은 모두 고인이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입니다. 정성껏 관찰하시고 입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왜 여기 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특별히 필요한 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 나온 거였죠. 첫 번째 물품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도자기 꽃병이었어요. 1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죠. 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결국 그 꽃병은 80만 원에 낙찰됐어요. 두 번째는 골동품 시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서적들이었죠. 저는 한 번도 손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입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웠습니다. 경매가 진행될수록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각자 노리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카탈로그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매사가 1시간 휴식을 선언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죠. 이런 곳에 처음 오셨나요?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어떻게 아셨죠? 표정으로 알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지금은 단골이 됐지만 말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20번째 경매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취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요즘 들어 모든 게 시시하고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다시 경매장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가구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장롱, 책상, 의자들이 차례로 경매에 올랐죠. 저는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점 이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찰할 때의 긴장감이 저에게도 전해져 왔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경매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왔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벌써 집으로 돌아갔어요. 원하던 물건을 샀거나 아니면 포기한 사람들이었겠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처럼 특별한 목적 없이 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마지막까지 노리는 물건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경매장의 조명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언제 일어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경매를 보며 조금 더 있기로 했어요. 왠지 모르게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어떤 운명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경매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이는 잡다한 물건들만 남아 있었어요. 경매사의 목소리도 처음보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몇 개 품목이 남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경매장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죠. 대부분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예 졸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무대 위로 낡은 가방 하나를 가져왔어요. 정말 오래되어 보이는 갈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달아있고 손잡이 부분도 색이 발해 있었죠. 이 가방은 5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가 말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가방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4만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가방보다는 시계나 출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3만 원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초라해 보여서 안쓰러워졌던 것 같아요. 네, 앞쪽 여성분. 3만 원에 입찰하셨습니다. 경매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죠. 다른 입찰 없으십니까? 3만 원입니다.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매사가 망치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전 처음 경매에서 뭔가를 샀다니 신기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정산을 하러 갔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가방 상태는 괜찮은 편입니다. 겉보기와 달리 속은 깨끗해요. 직원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3만 원이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고 혹시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가방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가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아마 몇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났죠.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식탁 위에 놓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서류 가방 같았습니다. 잠금 장치도 제대로 작동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 몇 개의 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류를 넣는 큰 칸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물건들을 넣는 칸이었죠. 직원 말대로 안쪽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저는 가방을 이리저리 뒤져봤습니다. 혹시 전 주인이 뭔가를 빼먹고 두고 간 건 없을까 싶어서요. 고급스러운 가방은 아니었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안쪽 작은 주머니를 만져보니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지퍼를 열어보니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였는데 봉인이 되어 있었죠. 전 주인의 물건인가?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경매로 제 손에 넘어온 물건이니까 제가 처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봉투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은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자는 제 이름이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어 한참을 멍하니 봉투를 쳐다봤어요. 설마 저를 아는 사람이 일부러 이 가방을 경매에 내놓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경매장에서는 누가 뭘 살지 미리 알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저도 마지막 순간에 충동적으로 손을 든 거였고요. 편지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필체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글씨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밖에는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차를 마시며 다시 편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은자에게라고 쓰인 글씨가 점점 더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나서야 용기를 내어 편지를 열어봤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사랑하는 은자에게. 이 필체, 이 글씨체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벌써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저는 편지를 놓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다오. 언젠가 아이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이라니 무슨 아이를 말하는 거죠? 저희에게는 성인이 된 두 자녀밖에 없는데요. 25년 전 나는 잠깐의 실수를 저질렀다. 회사 동료였던 수진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그때 나는 이미 너와 결혼한 상태였고 큰아들 준호도 있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손에서 땀이 났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남편 민수가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가요? 나는 수진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말했다. 그리고 매월 생활비를 보냈다. 너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저는 편지를 잠깐 내려놓고 물을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5년 전이면 큰아들 준호가 5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둘째 수연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민준이다. 이제 25이 되었을 것이다. 수지는 10년 전에 재혼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했다. 민준이. 저희 큰아들과 이름도 비슷하네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었을까요? 생각할수록 속이 메스꺼렸어요. 나는 평생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았다. 너와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다. 특히 너에게는 더욱 그랬다. 너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잃을 것이 두려웠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건 하늘의 뜻일 것이다. 민준이를 한번 만나봐 달라. 그 아이는 죄가 없다. 나의 잘못으로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다.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은자야. 편지가 끝났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2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을 전혀 몰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출장이 많을 때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생한다고 생각하며 뒷바라지를 했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남편의 필체도 분명했고요. 벽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전화할까 생각해봤지만 이런 얘기를 전화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사진들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사진 말이에요. 하지만 편지만으로도 충분히 충격받은 상태라 사진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저에 대한 사랑도 가짜였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남편이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꿈에서도 화를 내며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커피를 끓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편지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필체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을 기분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만 마시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가방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방이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모두 5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뒤집어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는 남편 민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뒤편을 보니 민준이 돌잔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24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자는 30 전후로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더 부드럽고 온화해 보였달까요? 마치 정말 행복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봤어요. 이번에는 아이가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3살 정도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남편은 좋은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사진 속의 남편만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질투심이 들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남편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민준이 입학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시기에 저희 큰아들 준호도 초등학생이었어요. 준호 입학식에도 남편이 함께 갔었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다른 아이의 입학식에도 간 거였어요. 네 번째 사진은 아이가 중학생쯤 된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많이 자랐네요. 남편보다는 조금 작지만 거의 비슷한 키였어요. 얼굴도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된 모습이었는데 정말 남편과 똑 닮았더라고요. 특히 눈매와 코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남편의 아들이구나.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편지만으로는 믿기 어려웠는데 사진을 보니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숨겨진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진들을 다시 한 장씩 천천히 봤습니다. 그 여자 수진의 얼굴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을까 궁금했어요. 아이 민준이의 성장 과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자랐을 텐데 저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거죠. 그동안 그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사진 뒤편에 적힌 글씨들을 보니 남편이 직접 쓴 것 같았어요.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해둔 거죠. 분명 자신만의 소중한 기록이었을 거예요. 저는 사진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면서 동시에 슬펐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그 아이에 대한 연민 같은 감정도 들었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편지에 따르면 이제 25살이니까 사회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결혼했을 수도 있고요. 저에게는 며느리나 손자까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저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안을 걸어다니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감,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허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문득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봤어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딱딱한 인상이었어요. 은자 씨 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경계심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사람이 깨름칙했거든요. 저는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고민수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직장 동료라니 혹시 어젯밤 발견한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김 과장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가 앉자마자 제 눈이 식탁 위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편지와 사진은 가방 안에 넣어둔 상태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김 과장은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제 경매장에 가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를 사셨고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김 과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 가방 안에 뭔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 과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은자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편지나 사진 같은 것을 찾으셨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김 과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사실 그 가방은 민수 씨가 생전에 제게 맡겨둔 거였습니다. 네? 민수 씨가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을 때 저에게 부탁했어요. 자신이 죽으면 그 가방을 처리해 달라고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매에 내놓으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워낙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이라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내놓으면 누군가 써줄 거라 생각했죠. 김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부인께서 사실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면 애초에 그냥 버렸어야 했는데. 저는 김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의 일도 아이 민준이의 존재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남편이 죽고 난 뒤라도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김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자 씨 이해해 주세요.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 씨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내입니다. 알 권리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김 과장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어요. 특히 자녀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망가질 텐데 그게 좋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수진 씨도 이미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와서 이 일이 드러나면 그들의 평화도 깨어집니다. 김 과장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은자 씨, 이 일은 묻어두는 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의 말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김 과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수 씨의 명예를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한 일이에요. 회사 입장이 뭐가 중요해요? 민수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만약 이런 스캔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갑니다. 김 과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자 씨.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면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편지와 사진은 제가 가져가는 게 어떨까요? 보기에 좋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제 물건이에요.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은자 씨,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선이에요. 그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협박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궁금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분명 여기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과장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옛 회사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혹시 특별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별다른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김 과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이 일을 묻어두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결심을 굳혔어요. 김 과장의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먼저 남편의 옛 회사 동료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김 과장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뒤져보니 몇 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박 대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대리님이신가요? 저는 민수의 아내 은자라고 합니다. 아,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 대리는 친근하게 대답해 줬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가니 박 대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40 초반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민수 형이 많이 그리우시죠? 네, 그런데 박 대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남편이 회사에서 수진이라는 여자와 가까웠던 적이 있나요? 박 대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진 씨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이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박 대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그 일은 오래된 이야기예요. 민수 형이 한때 수진 씨와 가까웠던 적이 있었죠. 얼마나 가까웠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박 대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예요? 혹시 뭔가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편지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남편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요. 수진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박 대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런 편지가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사진도 있었어요. 박 대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수진 씨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을 때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25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민수 형이 한동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박 대리의 증언으로 편지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혹시 수진 씨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재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산다고 들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박 대리와 헤어진 후 저는 마을 주민들도 찾아다녔어요. 혹시 남편에 대해 아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옆집 할머니부터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남편 민수가 생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일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그냥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그런 게 있었나 해서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한동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아마 20몇 년 전쯤이었나? 어떤 상황이었나요?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출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출장 갔을 때와 안 갔을 때 표정이 달랐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점점 구체적이 되었어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출장 다녀와서는 좀 우울해 보였어요. 반대로 출장 가기 전에는 좀 들떠 보이고 그랬죠.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남편의 비밀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동네 슈퍼 아저씨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저희 남편이 예전에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요? 이상한 행동이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본 적은 없나요? 슈퍼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한 번 있었어요. 꽤 오래전 일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여자랑 아이와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가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조각조각 모은 정보들을 정리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이중생활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읽어봤어요. 이제는 모든 내용이 사실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25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드러난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내일 시간 될까? 네, 알겠어요. 수연이도 함께 만날까요? 그래, 둘 다 함께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두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호와 수연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제 전화 받고 계속 걱정됐어요. 큰아들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이제 30이지만 여전히 제 걱정을 해주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수연이도 와줘서 고마워. 딸 수연이도 28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여전히 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어서 그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어. 두 아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수연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야.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와 수연이 모두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뿐만 아니라 사진도 있었어.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해 봤는데 사실인 것 같아. 수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야. 이제 25살이 되었을 거야. 준호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준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렇게 욕되게 하시는 게 맞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도 있어. 편지와 사진을 보여줄게. 증거요? 누군가 조작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준호는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반면에 수연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빠, 일단 엄마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요. 수연아, 너도 이런 말을 믿는 거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연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 편지와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준호는 보기 싫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지만 수연이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아빠 필체네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사람도 아빠가 맞는 것 같아요. 수연이가 사진을 하나씩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 얼굴도 아빠를 닮았어요. 특히 눈하고 코가요.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수연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버지께 미안하지도 않아? 오빠, 아버지께 미안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형제 간의 의견이 갈라지자 분위기가 더욱 나빠졌어요.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라면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야.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형을 만나볼 생각이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너희 생각은 어때?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반대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왜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세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요. 하지만 오빠, 그 사람도 우리 형제잖아요.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잘못이지. 형제 사이에 논쟁이 계속됐어요. 준호는 끝까지 이 일을 덮고 싶어 했고 수연이는 진실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우린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형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니까요. 준호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저는 못 참겠어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준호야, 앉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게 더 있어.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저는 집에 갈게요. 준호가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수연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엄마, 오빠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충격받아서 그런 거예요. 수연이가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그 형을 만나보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용기가 나지 않아. 엄마,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혼자 가시기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수연이의 제안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혼자서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고마워, 수연아. 내가 함께 가준다면 든든할 것 같아. 그날 집에 돌아와서 준우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아직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분열되는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수연이가 중간에서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었죠. 그동안 저는 민준이를 찾는 방법을 계속 고민했어요. 편지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진이 재혼했다고 했으니 성도 바뀌었을 거고 연락처도 없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라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이 사진들만 있으면 찾을 수 있나요? 사설탐정이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사설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민준 씨는 현재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고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어요. 드디어 민준이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처를 받고 나니 더욱 두려워졌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연이와 상의한 끝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봐야겠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토요일 오후 저는 수연이와 함께 민준이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만에 만나게 될 아들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벅찼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민준 씨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수연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민수 씨의 가족입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오세요. 3층입니다.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에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민준이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남편을 닮아 있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들어오세요. 민준이가 저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으니 서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의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관계신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아내 은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수연이고요.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내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제 남편의 아들일 거예요.
민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수연이가 가방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사진이에요. 민준이가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경매장에서 우연히 산 가방에서 발견했어요. 민준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필체로 봐서는 분명해요. 민준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어서 함께 살 수 없다고만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편지를 보니 아버지도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정말 많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재혼하셔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새아버지도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다행히 민준이는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편지에서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궁금했거든요. 남편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민준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수연이가 민준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오빠, 저는 수연이에요. 이제 진짜 형이 생긴 거네요. 민준이가 수연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연이라고 하는구나. 예쁘네. 오빠도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저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죠.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한 번도 뵙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아쉬워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편지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해가 지고 나서야 저희는 민준이와 헤어졌어요. 연락처도 주고받고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게. 성격도 온화하고. 준호 오빠도 만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호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좋은 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 오늘 민준이를 만나고 왔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던가요? 정말 좋은 아이야. 너를 많이 닮았어. 저를요? 응, 차근차근하고 신중한 성격이 똑같더라. 준호가 잠시 말이 없더니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많이 했나요? 응, 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었어.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요? 준호야,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잖아. 준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낡은 가방 하나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천천히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생긴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도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아도 되겠네요. 민준이와의 첫 만남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그렇게 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뗀 하루였습니다. 경매장에서 우연히 산 낡은 가방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였죠. 때로는 운명이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준이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준호가 언제 마음을 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희 가족이 더 넓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도 이제는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남편의 마지막 소원도 들어줬고 민준이도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저희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작고 낡은 가방이 저희에게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